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바닷가로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여름방학을 맞았던 시기에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수영하러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형과 함께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어두워서 아래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죠.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저 혼자 바로 올라왔죠. 가족들은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다들 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영하다가 누가 제 발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죠. 지금에서야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가족들과 텐트를 하나 치고 수박 화채를 맛있게 먹던 도중에 급신호가 와서 가까이에 있던 공중 화장실로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서 위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었죠. 그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화장실 문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혼자 긴장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 앞에 서더니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다급한 사람처럼 쿵쿵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완전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형이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쓰러져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형이 걱정이 되어 나가보니 기절해 있더군요. 다행히도 어떤 아저씨께서 저에게 인공호흡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하니 형이 물을 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의 안색이 어쩐지 창백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형이 겪은 경험담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형이랑 물놀이 할 때 누가 네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 안 받았어? 저는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었죠. 내가 그래서 겁을 먹고 늪으로 올라온 것도 형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였어. 진짜 무섭더라. 제 얘기를 들은 형은 안색이 안 좋아져서 그냥 텐트에 같이 있기로 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폭죽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침에 겪었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안 하였죠. 때는 한창 여름이던 시기에 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먼 곳을 응시하더이다. 그 순간 형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심각해졌습니다. 한 여성분이 홀로 깊은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수하는 광경을 봤죠. 형한테 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깐 형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어두운 밤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귀신이 아니냐는 얘기였죠. 저 또한 아침에 겪었던 물놀이를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공감이 되더군요. 그래서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분이 허겁지겁 물속에 그 여성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무서워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죠. 갑자기 그 남성분이 이동 경로를 바꾸고 물이 낮은 곳으로 서서히 헤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남성분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털이 삐죽하고 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더 앞을 가보니 저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감지했다고. 이런 얘기를 거의 25을 반복하며 겨우 입을 떼더이다. 저 형은 그 순간 아침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로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서로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혹시 몰라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 남성분과 저와 형 이렇게 셋이서 혹시 강가나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갑자기 그 경찰관이 놀라는 표정으로 저희 셋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 일어나더니 근처 바닷가를 향해 걷더군요. 저희 셋과 함께 먼 곳을 응시하며 불과 1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성이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의 바닷가에서 익사를 했다네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침 강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발을 잡아당긴 것도 그 여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 지난 추억이었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자. 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겪은 저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하지 않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야말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이 여기고 있더군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친구들이었기에 고마웠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입학식을 끝내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왠지 낯선 여성이 제 앞을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어쩐지 차갑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오해겠지 싶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그날의 입학식과 친구들에 대해서 아빠에게 털어놓기도 했었죠. 방금 전에 만났던 그 의문의 여성 때문에 자꾸 얘기가 3000%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설레는 하루였던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와 잠이 들려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당시 폴더폰이라 자판을 누르는 쏠쏠한 맛이 있었죠. 혹시 아침에 만났던 친구들인가 싶어서 문자를 보는데 왠지 내용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보는 번호였기에 찜찜한 마음에 문자를 삭제했죠. 피곤해서 졸음이 오길래 완전히 그 어둠 속에 저를 맡겼습니다. 웬만하면 꿈을 꿔도 계단을 구르던 꿈을 꾸던 제가 숲속에서 홀로 헤매었습니다. 숲에는 비가 왔는지 사방에 안개가 잔뜩 껴있고 하여간 그 숲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숲이었죠. 한참을 꿈속에서 헤매던 저를 형이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헐레벌떡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다 끝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갑작스레 현기증 비슷하게 띵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신히 걸어가는데 왠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이 여름인데도 까만 옷을 입고 피부는 정말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창백해서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죠.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걸음을 빨리 해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노력했죠. 겨우겨우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야 할 버스에 그 여성이 제 바로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성은 앉아서 가고 저는 일부러 서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왠지 앉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였죠. 얼마나 지났을까 싶어 제가 살며시 그 앉았던 자리를 힐끔 쳐다본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바로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날 버스에서 소리를 질렀죠. 저를 다 쳐다보고 있길래 민망해진 마음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렸습니다. 혹시나 제 친구들도 그 의문의 여성을 봤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되묻더군요. 수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그 친구는 여성만 따로 불러내서 왜 그러냐 물으니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침에 봤다는 그 여자 말인데 사실 나도 그 여자를 본 이후부터 숲을 헤매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 말을 들은 저는 소름이 돋았죠. 나도 너처럼 숲을 헤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는데 너도 그랬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힘내라는 말로 위로하더이다. 그날 오후 하필이면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를 퍼붓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덤벼보라면 한번 덤벼보란 식으로 사방을 노려보고 있었죠. 앞에서 그 의문의 여성이 길 한가운데를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기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너무 무서운 기운이었죠. 제가 기에 압도당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 바로 저와 불과 1cm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떼더군요. 아주 서서히 말이죠. 어디 가서 내 정체를 밝히지 마. 밝히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움직인 순간 갑자기 몸이 나른하면서 쿵 하고 쓰러지더니 저는 기절해 있었죠. 하지만 그 의문의 여성이 던진 얘기는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의 경험으로 귀신은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체이탈. 좀 오래된 얘기지만 조심스레 풀어봅니다. 때는 한 20여 년 전이고 저희 네 가족은
외진 동네에 오래된 맨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고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도 많았어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가위 눌림이나 이런 걸 자주 느꼈었죠. 희한하게 그 맨션에 산 이후부터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 없는 귀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한참을 째려보다 벽 속으로 사라진다거나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 제 가슴 위에서 이상한 형체의 아이들이 막 뛰어논다거나 심지어는 낮잠 중에도 시커먼 형체의 무언가가 둘이나 나타나 제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제 혼을 빼내려는 짓까지. 물론 이게 전부 가위 눌림이라 믿고 싶습니다. 유체 이탈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경험자들이 말하듯 정말 천장에서 제가 내려다 보이더군요. 무섭기보단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고 전 제 방에서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새벽에 딴번복이 된 제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 절 때리는 겁니다. 말도 할 정신없이 여기저기 주먹질을 했습니다. 전 동생이 미쳤나 했죠. 그러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동생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인즉슨 자기가 자고 있다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린 겁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 저승사자 같은 놈이 하나가 자신을 보며 뭐라 중얼거리며 무슨 책 같은 거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다고 느껴서 바로 헐레벌떡 일어나 제 방에 뛰어들어와 제 등을 치며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컴퓨터만 하고 있던 거죠. 소름 돋는 건 가위가 눌렸던 뭐던 제 동생이 제가 그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다시 깨어나서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하러 제 방에 왔을 때도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정황상 제 동생의 정신이 그런 상황까지 인지할 만큼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랑 한 공간에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놈이 제 침대에서 부딪히고 자는 것까지 감수한 걸 보면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 안 좋은 일투성이었죠. 전세금도 뜯기고 낡은 건물이라 물이 새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하수구는 역겨우 노물이 역류하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죠. 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 건물 터가 예전에 물줄기가 흐르는 묘지였다는 또 한 번 진절머리 나는 악연의 끝을 들었습니다. 비과학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회생활도 몇 년 못하게 돼버렸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비가 내릴 때 나의 아내와 만났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 홀로 숲을 헤매고 있었다. 숲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미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외로이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발견된 한 낡은 오두막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였다. 처음에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가까이 다가가던 나는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가였다.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던 나는 이내 실망하였고 단지 비를 막아줄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자고 가는 계획으로 바꿨다. 밖에서는 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고 이따금씩 부는 비바람에 낡은 판자가 뒤흔들렸다. 단지 피곤했기에 이내 잠이 들었고 가끔씩 치는 천둥에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기 일쑤였다. 첫날 밤 그렇게 낡은 오두막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그 오두막에 머물렀고 그러던 와중에 멀리서 나와 비슷한 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나처럼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한 여성이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안색이 좋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오두막에서 보내라고 일러뒀다. 그 여성은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놀란 건 내 쪽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모르는 남성과 함께 있으면 둘 다 오붓하게 보냈을 거라 생각해서 분명 의심을 할 것이다. 난 그 여성을 위해서 밥상을 마련했고 둘이서 조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표정을 보니 고기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안심이었다. 나는 노는 만큼은 외롭지 않았는데 사실 이 낡은 오두막에 세상과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려니 진저리가 처지던 터였다. 이윽고 저녁이 찾아왔다. 밥을 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그 여성이 낯선 표정을 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놀랐었다. 평소 그 여성은 상냥한 말투와 천진난만한 미소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그 여성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피부는 너무 창백하여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만큼 변해 있었다. 사실은 내가 사는 이곳은 1년 365일 중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었다. 그만큼 비가 꼬박꼬박 내렸었고 그친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햇빛을 볼 기회는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그 여성은 너무 변해버렸다. 나는 그 여성이 너무나도 좋았었다. 남 모르게 사무를 하던 나의 마음은 변해버린 그 여성에게 무언의 애정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애정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경계하긴 했어도 내가 안았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고 뒷머리를 쓸어내려주는 식으로 달래주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은 나에게 딸을 선물했다. 나는 너무 행복했고 이 모든 게 날 그 노두막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에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의 딸아이가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적응할 수 없다는 듯이 칭얼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아내를 닮았는지 아니면 햇빛을 못 보고 살았는지 내 아내만큼이나 창백한 딸을 보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내뱉었다. 이곳은 아빠와 너희 엄마가 처음 만나고 서로 알아가던 장소였단다. 그러니 내가 아빠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내 딸아이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는 햇빛을 보기 싫으신가 봐. 딸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내 아내는 볼을 꼬집으며 사랑스럽다는 투로 달래주었다. 그건 너희 아빠가 조금 유별나서 그렇단다. 나는 멀리서 그 얘기를 들으며 미친 듯이 퍼붓는 비를 바라봤다.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다. 기분 나쁜 안개가 주위에 잔뜩 서려 있고 불안한 예감을 감지했다.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 이후 찾아온 저녁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딸아이는 기분 나쁜 안개에 한층 예민해진 태도로 울며 불며 매달리자 나는 할 수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렇게 딸아이를 재우고 나자 아내에게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 딸아이는 정말이지 당신과 닮았어. 나는 지금 사실 불안하거든. 혹시 저러다가 내 딸아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래도 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아내를 이끌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한 것이다.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딸아이가 생각나서 방에 들어갔다. 딸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사랑이 담긴 말로 속삭였다. 아가야 잘 자렴. 나는 마지막이 담긴 딸아이에게 보내는 나의 애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느 늦은 저녁을 보내고 아침이 찾아왔다.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찰나의 주위가 시끄러웠다. 일어난 나는 그만 울부짖고 말았다. 싸늘한 주검을 보고 만 것이다. 내 안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칼로 다른 한 손으론 딸아이의 머리를 잡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했다. 그날의 변해버린 내 아내를 떠올리며 이윽고 절망은 분노로 변하였고 나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움직임이 없자 근처 강에다가 던져버렸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물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마치 나를 저주하는 아내의 눈빛처럼 싸늘하게 죽어간 딸아이를 생각하며 그 강물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5번째 이야기, 연예인들의 괴담, 티아라, 귀신과 함께 숙소 생활. 걸그룹 티아라는 7멤버 중 3명이 숙소에서 귀신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데뷔를 준비하던 2008년 막내 지연이 거실에서 자던 중 옷걸이 위에 무릎을 감싸고 앉은 소년을 목격한 것. 얼마 뒤 리더 은정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깡마른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연은 처음엔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언니들의 귀신 목격담도 이어져 숙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사 이후에도 섬뜩한 느낌에 계속 시달린다고 했다. 그녀는 양치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밑을 봤는데 남자의 발이 있었다. 비명을 질러댔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나라, 오빠도 보여. 장나라는 신기가 있는 탓인지 괴담 체험이 잦은 연예인이다.
2003년 여름 지방 행사를 위해 심야의 매니저와 함께 국도를 지날 때 겪은 일은 공포 영화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 당시 장나라의 매니저 심상민 씨는 졸음을 쫓으며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보닛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린 남성을 목격했다. 너무 놀랐지만 잠든 장나라를 위해 입을 꼭 다물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온 장나라의 오빠도 보여? 라는 목소리에 길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심상민 씨는 차를 세운 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원망스러운 듯 바라보더니 조용히 사라졌다. 더 무서운 건 장나라도 똑같은 장면을 본 점이라고 전했다. 정영돈, 화재 참사 원원이 사는 호텔. 정영돈은 2006년 지방의 한 호텔에서 오싹한 경험을 했다.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의 술자리 제의를 뿌리치고 호텔 11층의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지만 쉴 새 없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잠이 들지 못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려왔다. 결국 잠을 설쳤다. 이튿날 아침 정영돈은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어제 11층엔 정영돈 씨만 투숙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과거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헐고 지은 건물이었다. 정영돈은 그날 이후 지방 행사를 다닐 때 절대 혼자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신영, 극장 무대를 뛰어다니는 아기 귀신. 김신영은 2003년 개그맨 데뷔 시절 서울대학로 소극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다.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던 그는 무대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잠이 깨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커튼 밑으로 아기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김신영은 커튼 사이로 보인 얼굴에 기절하다시피 했다.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얼굴이었다. 요즘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회상했다. 선우재덕, 제주도의 교통사고 원형. 선우재덕은 2008년 제주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도로를 통과하던 중 혼령을 목격했다. 그 도로는 숲이 우거져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귀신 출몰설에도 휩싸이는 길이다. 선우재덕은 갑자기 8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 너무 놀라 차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살기를 느껴 차로 돌아와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다. 친구와 함께 돌아봤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선우재덕은 이튿날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호님을 깨달았다. 장효인, 개그 콘서트 귀신 목소리 소동. 2007년 KBS ATV 개그 콘서트는 귀신 목소리 소동에 휩싸였다. 3인 3색 코너의 인터넷 다시 보기에서 장효인이 대사를 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희미하게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 하지만 녹화 및 방송 당시엔 이런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연출자나 동료 개그맨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장효인은 일정한 톤으로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직하게 들렸다. 섬뜩한 음성이었다고 회상했다. 장윤정, 어머나의 얽힌 발자국 소리. 장윤정은 2004년 데뷔를 앞두고 어머나를 녹음할 때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에 녹음 중단 소동을 겪었다. 조명을 끄고 녹음하던 그는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앞을 스쳐가는 듯한 괴이한 느낌의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녹음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장윤정은 선명한 발소리였다. 문을 뚫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들었다. 너무 무서워. 한동안 녹음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하의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로 예전에 하하가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하의 매니저가 너무 피곤해서 하하가 매니저 대신 운전을 했대요. 운전을 하다 보니 모르는 길이 나와서 하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매니저에게 형,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깐 어디로 가라고 길을 알려주더래요. 하하는 매니저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더래요. 하하는 너무 놀라서 겨우 핸들을 틀어 피했대요. 그런데 매니저가 갑자기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더래요. 하하가 놀라서 옆을 보니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더래요.
두 번째로는 하하가 친구랑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 친구가 귀신 같은 것을 자주 보는 약간의 신기가 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기절을 했대요. 깨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떨면서 하는 말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벽에서 여자 두 명이 스르르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그 귀신 중에 한 명이랑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다른 옆에 있는 여자 보고 쟤랑 눈 마주쳤어 라고 했대요. 친구는 무서워서 리모컨을 들고 TV 보는 척을 계속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친구한테 다가서서 눈을 마주치려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리모컨을 툭 하고 쳤대요. 그래서 친구가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가 해줬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 속초 콘도에 여자 두 명과 남자 두 명이서 놀러 갔대요. 놀다가 콘도에 가려는데 A가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A는 먼저 콘도에 가 있으라고 하고 혼자 지갑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A가 어디 가서 길을 잃었는지 안 오더래요. 1시간쯤 지났나? A가 콘도에 안 들어오고 베란다에 서 있더래요. 한쪽 손에는 신문지를 뭉탱이로 들고 자기 여친을 보면서 손짓하고 있었대요. 왜 저러지? 하고 나가려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가지 말라고 쟤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요. 여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난 내 남친을 믿겠어. 하고 나갔대요. 근데 나가자마자 A가 여친 팔을 덥석 잡더니 열심히 뛰더래요. 한참 뛰다가 여친이 손을 부리치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A가 숨만 헐떡거리다가 신문지를 펼쳐서 보여줬는데 남녀가 속초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대문짝하게 써 있었대요. 그리고 밑에 사망자 명단에 속초 콘도에 같이 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네요. 김 씨의 두 번째 이야기로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너무 반가웠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던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10년 전 흉가가 그대로다.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많이 취하기도 했고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은 달빛도 없어 주변이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휴대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만이 의지될 뿐이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온 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허공에 떠있는 소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는 소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친구를 따라 들어갔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구석이 없다. 오래된 장롱이 보여서 일단 숨기로 한다. 귀신이 장롱 너머로 있을 것만 같다. 불안해하자 친구가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였다. 너 지금 어디야? 나는 밖으로 도망쳤는데. 여섯 번째 이야기, 낚시 괴담. 그 당시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고달픈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는 빛나는 작대기 4개 병장으로 복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생으로 쉬어야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에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 되시겠다.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란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흡사, 난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딱 그 상황이었어. 몇 달 죽어라 알바에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친주머니적인 저렴한 취미 생활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척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사자짜리 붕어야.
사자 붕어가 뭐냐면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를 말해.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까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사자짜리는 환상 그 자체야. 그런데 이 사자짜리 붕어가 살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둘째, 기후, 기온이 좋아야 하고. 셋째, 사람의 발길이 많이 안 닿은 곳이어야 하고.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 바닥이 드러날 만큼 마른 적이 없어야 해.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 잘 있나? 연중 행사로 가뭄이지. 어딜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 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찌질이었을 때 만든 저수지라 한 20년 정도 된 저수지라고 들었어.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못해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해.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의 반이라고 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내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야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그 녀석을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했어. 속으로 내가 알고 있던 욕을 다 퍼부으며 말이야. 배 타기 전에 쉬는 낚시점에 들러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어. 바닷가 가면 바다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여러 시간 배를 타고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 고향섬에 갔어.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라.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 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 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얼마나 그 풍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그때서야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불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레이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 개량만 했던 것 같고 집은 초가 형태였어.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느낌에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걸.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간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되면 다 폐간 거지. 그렇게 앉아 낚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떡밥을 써서 하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어. 지렁이로 말야.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든 거고.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사자짜리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단 생각.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마나방이랑 낚시 떠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서 먹는 자장면일걸.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두세 시간을 자고는 밤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싯대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 안 한 나의 실수였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거야.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산으로 나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래, 나 낚시 가방만도 못한 남자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싯대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뢰침 역할에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겁나더라.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 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게 저체온증이구나 했어.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 난 낚시는 그대로 놔두고는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온 짐만 들고는 랜턴빛의 의지에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드는 것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서는 폐가의 부엌 같은 곳에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고 그곳 한 모퉁이엔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어.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셔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목에서 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코펠레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얼마를 졸았을까? 흥얼흥얼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출입하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진문 사이로 내 눈 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눈으로 나를 마주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그때 떨어뜨린 간덩이를 아직도 수습 못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내 집 부순 게 내 놈이구나. 이런 말이 울리는 거야. 난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 내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번 멈춰서 뒤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 사슴을 잡는다고 해. 바로 내가 그 사슴 꼴이었어.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키 미끄러지듯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셨고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어.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날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내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난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거야. 서선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못해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열 몇 살 연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남매를 키우셨대.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랜 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모셨다고 해.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더 해코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 아주머니, 뭔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 데 가세요.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 붙어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왔지. 그런데 그게 끝이었음 좋았을 텐데 끝이 아니야. 외딴집 할머니께서 날 따라 출장을 나오셨거든. 마을 끝집 할아버지 댁에서 시골 밥상 정식을 먹은 거야. 머슴밥이라 부르는 백두산만큼 높은 고봉밥에 마당 한켠에 심으신 상추며 각종 야채의 장아찌와 젓갈류 생선찌개까지 너무 맛있게 싹싹 비우고는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숭늉까지 다 비우고는 할아버지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 고기 바구니엔 아침에 다 놓아주려다 어탕에 급 욕심이 생겨 가장 큰 월척 3마리만 담아왔지. 배를 타러 가선 하루 두어 번밖에 다니지 않는 배를 기다리며 끔찍했던 지난밤을 떠올리자 진저리가 처지더라고. 이른 시간이지만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제법 모이고 이윽고 배가 도착했어. 배에 오른 후 출발을 하자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드는 거야. 그렇게 배가 출발하고 얼마를 딸렸을까? 불길한 느낌이 엄습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분이 찾아오셨어. 배멀미라는 그 고약한 분 말야. 올 때 그리 고생하고 무슨 닭대가리처럼 넋 놓고 있었던 거지. 멀미약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난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아침에 먹은 시골 밥상 정식을 하나하나 되짚었어. 요건 상추, 요건 생선찌개, 요건 조개젓 하며 말이야. 내가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데 변기 부여잡고 울면서 아주 처절하게 통성 기도를 했어. 그렇게 한참을 영혼까지 쏟아내고는 좀 찬 바람을 쐬면 나을까 해서 갑판으로 나왔지. 갑판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비바람이 휩쓸고 간 뒤라 그런지 파도도 높았고 날도 잔뜩 흐려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선실에 들어가 있어서 그 넓은 갑판엔 나 혼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 바람을 맞으니 좀 낫더라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막 담배에 불을 붙일 때였지. 갑자기 내 뒤에 있던 선실로 통하는 문이 끼익 하고 지 혼자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놀라 바라보는 사이 서서히 닫히더라고.
문이 덜 닫혀 있다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문이 열린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 문 위쪽엔 문이 열렸을 때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기역자로 생긴 팔 같은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 이런 문 열어본 사람은 알잖아. 그건 꽤 힘줘서 밀어야 열려. 그때까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야.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지.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꼭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야. 난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 찝찝한 기분이 든 난 얼른 담배를 끄고는 선실로 들어왔어. 문은 내 생각대로 신경 써서 잡아다녀봐도 꽤나 빡빡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객실로 들어오면 온 문은 천천히 닫히다가 갑자기 뒷사람이 잡은 것처럼 3초 정도 멈추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천천히 닫혔지. 왠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던 나는 그 뒤 사람 많은 객실에 앉아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담배도 화장실도 참았어.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난 곧장 서울에 있는 내 자취방으로 올라왔어. 난 그때 서울에 내가 휴학했던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원래 대학을 간신히 인서울하면서 부모님이 원룸을 하나 얻어주셨었는데 군대 가며 방을 뺐다가 제대 후 집에 있기가 너무 지루해 복학 준비와 공부를 핑계로 방 얻을 돈을 받아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 대신 아직 복학 전이므로 집세와 용돈은 내가 벌어 쓰는 조건이었어. 난 집세와 각종 공과금 통신료 및 내 용돈 그리고 내 유흥비를 벌어야 하는 일과 돈에 놓여 생활을 일찍 시작한 거야.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는 화장실 겸 샤워실에 손빨래 때 쓰는 빨간 다라이에 붕어를 풀어주고는 샤워를 하고 친구에게 전화했어. 그 섬이 고향인 친구 말야. 전화를 받은 놈의 목소리는 오후가 되었는데도 술에 찌들어 있었어. 난 친구에게 할 얘기도 있고 하니 위로주 한 잔 살 테니까 나오라고 했어. 그렇게 우린 자주 가던 단골 삼겹살집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옷을 입으러 방에 들어갔어. 우리 집이 V형 원룸이었거든. 방에 들어간 나는 또 한 번 놀라게 돼. 난 항상 옷을 벗으면 침대 가운데 벗어놓는 버릇이 있어. 그런데 내 옷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침대 가운데 있는 옷이 미끄러져 떨어질 리 없잖아. 난 오싹함을 느끼고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 그리고 찝찝한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갔어. 이미 와 있는 친구는 벌써 소주 반 병을 혼자 까고 있었고 우린 일단 놈에 떠나간 그녀를 안주 삼아 술 한 병을 비우곤 화제를 바꿨어. 난 내가 경험한 얘기들을 침을 튀기며 풀어놓았고 내 얘기를 들은 놈은 대충 믿어주는 분위기였어. 그전에도 내겐 그런 일이 꽤 많아. 놈도 날 귀신 친구쯤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놈은 마을 끝집 할아버지네도 저수지 폐가 할머니네도 어려서부터 봐와 잘 알고 있더라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간혹 오는 자식들에게 항상 그러셨대. 죽더라도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시면 잘 알아보시게 집 절대 고치지 말고 잘 보존하라고 말야.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두 해 뒤에 그 무트로 도망간 할아버지 소식이 풍문에 들렸는데 도망가고 얼마 안 가서 할머니보다 훨씬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대. 마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평생 기다리시고 죽어서도 못 떠나고 기다리신다 생각하니 말야. 그렇게 뭔가 먹먹한 마음으로 한 잔 진하게 빨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가 온 거야. 늘 뭉쳐 다니던 애들이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불렀지. 그렇게 새로 온 친구 2명이 합세하여 우린 소주 파티를 벌리고는 2차를 가기로 했어. 실현당한 친구를 위로한다는 숭고한 우정을 빙자해서 나이트란 정글로 사냥을 떠나기로 했어. 모두 외관은 멀쩡한 놈들이라 그런저런 대충 그런 곳 가면 먹어는 줬거든. 그렇게 모 나이트를 가서 기본시키고 스테이지 나가 몸을 풀며 수질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물이 진짜 안 좋은 거야. 여자들 미모가 어쩐다는 게 아니라 전부 상상이 놀러온 건전한 커플들이었어. 우린 그걸 똥물이라 하지. 우린 누가 나이트 얘기 꺼냈냐면 이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궁시렁거렸어. 그렇게 낸 돈이 아까워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서광이 비추더라고. 어쩜 맞춤 옷처럼 딱 4명의 레이디들이 들어온 거야. 야식골러리한 화장과 잘 빠진 몸매 그리고 몸의 반 이상은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헐벗은 옷차림은 그들이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더군. 딱 봐도 거칠게 노는 언니들이었어. 솔직히 남자들 뒤에서 욕해대도 그런 언니들 좋아한다. 내 여친만 아니면 말야.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나이트에 있던 외로운 늑대 무리 중 그나마 상태가 가장 좋았던 우리와
그 언니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지. 그것도 그녀들 중 가장 헐벗고 섹시한 누님이 날 찍었네.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 아버지가 남자는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꼭 집에서 자야 한다셨는데 어쩜 좋아하면서 난 김칫국을 마구 퍼마신 거야. 우린 무대로 나가 춤을 췄어. 뭐 그쯤 되면 거의 짝짓기 춤 아니겠어? 그런데 춤에 열중하고 있던 내 눈에 너무도 이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무대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 뒤의 모습을 반쯤 가린 흰무늬 없는 무명 한복 차림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내 쪽을 무섭게 째려보고 있던 인자위 많은 두 눈.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어. 속으로 웬 할머니지? 가출한 손녀딸 잡으러 오셨나? 했거든. 하지만 그 할머니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곤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오는 거야. 그래 맞아. 섬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어. 난 할머니 모습을 확인하자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그래서 가장 거칠게 놀 것 같은 언니를 팽개치고는 허겁지겁 자리로 돌아왔어. 뒤에서 황당하단 듯 따라오며 궁시렁거리는 언니의 말이 들렸지만 이미 아웃 오브 관심이었지. 자리로 돌아와 바로 친구 녀석을 잡아 끌고는 어리둥절해하는 녀석을 방패 삼아 할머니가 목격된 그곳으로 가봤어. 물론 있으면 얘기가 안 되겠지. 난 호란이 너무 시끄러워 친구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 안 마렵다고 앙탈을 부리는 녀석을 억지로 끌고 말야. 미쳤냐? 갑자기 왜 그래? 나 봤어, 그 할머니. 녀석이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 어이둥절하다가 곧 내 말뜻을 알아차리곤 심각한 낯빛으로 말하더라고. 진짜? 너무 무섭다 나가자. 다 잡은 고긴 어쩌냐고 투덜투덜 입이 심리는 튀어나온 친구를 데리고 우리 먼저 간다 하고는 온갖 족을 들으면서 나왔어.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별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녀석이 날 보고 물귀신 같은 놈이라며 여자 놓쳤다고 궁시렁대는 꼴이 웃겼어. 아까우면 내가 더 아까우니 잡소리 집어치우고 술이나 한 잔 더 하자며 집에 간다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끌어 술집에 가서는 정말 떡이 되도록 마셨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섹시한 언니가 오늘 밤 채찍 들지도 모른다고 놀라운 경험하는 거 아니냐며 행복한 고민 중이었는데 말야. 대부분 술 마시면 간이 주체할 수 없이 부어오르잖아. 그냥 어디 찜질방에라도 들어가던 친구 자취방에 같이 가던 그랬어야 하는데 무식한 용기가 생겨 너네 집으로 난 나의 집으로 한 거야. 집에 도착해서는 계단을 올라 집에 갔어. 3층이었거든. 한참 비틀거리며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는 들어갔지. 우리 집이 분리형 원룸이라 그랬잖아. 집 구조가 현관을 지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미닫이 문이 있어. 그 뒤가 방이고 그리고 현관 바로 옆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거든. 난 현관을 열고는 언제나처럼 버릇으로 스위치부터 켰어.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있지. 아까 나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현관 밖에 있는 움직이면 켜지는 낮은 촉수의 센서등 불빛에 실내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어. 난 단언컨대 항상 미닫이 문을 닫아놓고 다녀. 그리고 방 안 창문 쪽에 사람 같은 하얀 물체가 서 있었어. 수리와 깬다는 게 그런 느낌이더라고. 아주 순식간에 해롱해롱해서 완전 멀쩡한 상태가 되더만 사람의 생존 본능이란 참 신비로워. 그때 난 알았어. 그게 그 할머니란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쓱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난 현관문을 꽝 하고 닫고는 문도 잠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어. 내려오다가 1층 다 내려와서 계단에 엎어지기까지 했어. 다친 무릎을 또 다쳤어. 아픔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벌떡 일어나 미친 듯 달려 건물을 나왔어. 그리곤 친구네 자취방을 향해 졸라게 뛴 거야. 꽤 멀리 뛰었는데 따라오는 기색이 없자 급취기가 다시 돋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내 방을 쳐다보는데 내 방 안에 서서 날 쳐다보고 있는 그 할머니를 멀리서 확인할 수 있었어. 어쩌겠어? 비명을 지르며 또 뛰었지 뭐. 간신히 친구 집에 가서는 자초지정을 얘기하고는 친구 집에서 잤어. 잠도 안 오더라고.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는 다음 날도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친구 집에서 잤어. 이젠 피로가 몰려오니 잠이 쏟아지더라고. 근데 자도 문제인 거야. 그분이 꿈속으로 찾아오시네. 그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꿈에 시달리다 날이 밝은 후 친구와 함께 집에 갔지. 가기 싫었지만 갈아입을 옷도 좀 써야 하고 문 단속도 안 되어 있고 말야. 집에 가서 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빨간 다라이에 넣어둔 붕어들이 튀어나와 자살을 한 거지. 죽은 붕어 치우고 청소하고 옷도 좀 챙기고 했어. 물론 친구에겐 내 시선에서 벗어나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라고 협박해서 날 졸졸 따라다니게 하고, 그렇게 집 정리를 하곤 문 단속 후에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었어. 그렇게 친구 집에서 일주일, 너무 오래 있기가 염치 없어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매일 가위에 눌리고 여러 번 할머니 귀신과 얹지 않는 조우를 하게 돼. 그중 가장 무서웠던 건 알바 중에 급동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대낮이라 방심하고 한참 힘주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위를 보니 할머니가 옆칸에서 고개 내밀고 날 째려보고 계셨던 거야. 심장이 멈출 뻔했어. 난 비명을 지르며 밑도 닦지 않고 옷도 제대로 못 추리곤 옷을 부여잡고 뛰어나갔어. 딸랑딸랑 거리면서 말야. 문 밖에 아무도 없었길래 망정이지 같이 알바하는 여학생이라도 마주쳤으면 정말 끔찍하다. 졸지에 변태 화장실 바바리면 될 뻔한 거 있지. 그렇게 한 2주를 시달리다 보니 살이 쪽쪽 빠지는 거야. 그리곤 결심했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춘천 이모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 모두들 주위에 친한 무속인 한 분씩은 다 있잖아. 내게도 그런 분이 계셔. 우리 어머니보다 2살이 위이신데 호칭은 이모인데 우리 엄마랑은 하나도 안 친해. 서울에서 무업을 하시는 분이야. 내가 보긴 엄청 용하셔. 내가 아는 모든 무속인 중 최고시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연락 안 했냐고. 그때 이모가 많이 아프셨거든. 무속적으로 관계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아프신 거라 이모도 어쩔 방법이 없이 투병 중이셨거든. 그런 이모께 차마 걱정을 끼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런 이모가 어찌 아시고 전화를 주신 거야. 이모,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지? 네가 자꾸 꿈에 나와. 어떤 할머니랑 같이. 난 깜짝 놀랐지만 그땐 말 안 할 수 없었어. 내 코가 석자였거든. 난 일 끝나면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하고는 퇴근하곤 과일 좀 사들고 이모 댁을 방문했어. 이모는 누워 계시다가 날 보시자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어. 그러시며 내 얼굴을 보시고는 다 알겠다는 듯 이런 쯧쯧쯧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 난 이모께 그간의 일들을 소상히 얘기했지. 이모께서는 집에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혼인데 네가 그 집에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고는 너 따라다니는 거다. 원래 귀신의 생각이 단순해서 뭔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부적을 하나 써주시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 말하시면서 내가 몸이 이래서 널 따라가 도울 수가 없구나 하시며 이건 네가 풀어드려야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셨지. 찜질방에 돌아와 늦게까지 내가 사죄할 방법을 찾았어. 그날 밤은 부적 때문인지 정말 보름 만에 가위에 안 눌리고 편안히 잘 수 있었어.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친구 집으로 쳐들어가서는 학교 가야 된다는 녀석에게 하루 결석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곤 같이 그 섬에 갔어. 물론 할머니도 보이진 않지만 따라오셨겠지. 밥도 굶고 멀미약도 붙이고 이번엔 준비 단단히 했다 진짜. 젠장, 빈속이면 멀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몰랐어. 빈속이랑 멀미약이랑 퉁쳐버리고 난 항상 언제나 일관성 있게 변기 부여잡고 또 통성기도로 내 영혼을 하얗게 불태웠어. 섬에 반 주검이 되어 도착한 후 친구 집에 가서는 인사를 드린 후 밥을 먹었어. 멀미가 참 신기해. 땅만 밟으면 멀쩡해지더라. 그리곤 그 폐가를 갔어. 가는 길에 끝집 할아버지 댁에 가서는 인사도 드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폐가에 간 거야.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겐 살아계시는 부적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거든. 우린 친구 집에서 들고 온 여러가지 연장을 들고 폐가에 갔어. 그리고 끝집 할아버지가 어디서 구해다 주신 중고지만 멀쩡한 문으로 새로 부엌 문도 만들어 달고 할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가운데 방 청소도 하고 장작할 나무도 주워다가 쌓아놓고 들고 간 낫으로 마당에 풀도 정리하고 정말 열심히 집수리를 했어. 그리곤 다시 할아버지가 방에 피워놓으신 향 앞에서 절을 올리곤 죄송하다며 사죄를 드렸지. 그리고 들은 할머니 남편 얘기도 드리고 이미 오래전에 할머니보다 먼저 저승에 가셨으니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좋은 데 가시라고 친구와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절을 드리고 나왔어. 돈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할아버지께 가게로 가선 소주 5병을 사서 반주 드시라고 드리니 참 좋아하시더군. 그리고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마지막 배를 타고 나왔어.
일이 잘 끝나서인지 아니면 대비를 잘 한 건지 나오는 백길엔 그리 멀미가 심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 처음에 목소리만 들렸어. 내게 그러시더라고. 부적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부적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깼는데 망설이다가 난 부적을 책상 서랍 깊숙이 치워놓았어. 나로선 크게 모험을 한 건데 내게 들린 목소리가 더없이 따뜻했거든.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엔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 그런데 그 무섭던 표정이 우리 할머니처럼 인자하게 변해 있었고 좋은 한복을 입으시고 오셨지. 내게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 하시며 자긴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떠날 거니 잘 있으라고 인사하며 가셨어. 난께서는 더 이상 부적이 필요 없겠구나 했어.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뒤엔 한 번도 그 할머니를 꿈에라도 뵌 적이 없어. 좋은 곳에 가셨겠지.